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북한의 동향을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에서도 평양에서 16일 오후 12시 반에 규모 2.2의 인공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그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이제 황해북도 상원군. 얼마 전까지 이제 평양시 상원구역이었는데 이제 행정개편에서 황해북도로 갔습니다만 네. 그 상원구역에서 약 2.0 정도의 지금 지진이 발생한 거로 아마 관측이 됐는데 그 상원군에는 이제 최대 이거 말하자면 석회석 광산이 있고 또 북한 최대의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그 대발파. 네. 그러니까 대발파라는 것은 거의 작은 산 하나를 날려보내는. 그러니까 발전소 건설이나 뭐 운하 건설이나 할 때 산 하나를 날려보내는 걸 이제 대발파라고 하는데 네. 아마 노동당 그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70일 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발파의 목적은 그 작업 양을 달성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대발파를 해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걸 선전하는 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핵실험, 소규모의 핵실험이 아니라면 그 상원군에서의 대발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핵실험을 하면 인공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수도 있지만 발파 작업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마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이런 그 대발파 정도의 그 인공지진이 북한 지역에서 한 21곳에서 발생한 걸로 우리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거라면 마침 이제 김정은이 뭐 다시 핵실험이니 뭐니 운운한 바로 이튿날 나와서 이것을 핵실험과 연계시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1년에 거의 20여 차례 이상 진행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마 그 인공지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4일이죠. 황해북도에서 3.1의 자연지진 발생했었고 지난 1월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서 5.1의 인공지진 그렇죠. 발생했는데 이렇게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백두산 화산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 북한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나 보죠. 예. 뭐 저도 일부 전문가가 그런 그 우려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중국이 조금 북한의 어떤 핵실험에 대해서 좀 개입하는 명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백두산이 만약에 분출한다면 당연히 이제 중국 쪽에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냥 북한의 어떤 내부 일이라고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고 네.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이 백두산 문제 때문에 중국이 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좀 자제시키는 그런 좀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안 소장님, 북한에서 그나저나 또 인질 정치를 하려나 봅니다. 억류한 미국인 대학생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동교화형이 무엇이고 또 이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선고를 내린 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분석해 주시죠. 네, 북한의 이제 형법에는 노동 단련형과 노동교화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 단련형은 이제 좀 가벼운 죄, 예를 들어서 뭐 친척을 따라서 중국을 두만강을 몰래 건너갔다 와서 잡혔다. 그럴 경우 이제 본인에 대해서는 뭐 수용소에 보내거나 엄한 처벌을 받지만 그 따라갔다 온 사람에게 노동 단련형을 준다고 하면은 군이나 시단위에 있는 노동교화소에 가서 1년 내지 2년만 하고 돌아오면 노동 단련형은 끝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노동교화형이라는 것은 북한 형법 자체가 이 최고형의 사용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한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무기 노동교화형.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노동 20년, 15년 노동교화형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감옥에 가서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노동을 한다는 게 무슨 단순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힘든 일, 즉 흙을 다루거나 쇠를 다루거나 목재를 다루거나 이런 중노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원비어 미국 청년도 어떤 그 북한에서 뭐 정치 선전물을 이렇게 좀 뜯어냈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체제 전복 음모죄 이런 아주 중형을 내려서 15년형을 내린 것 같은데 물론 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형을 받아서 얼마나 그걸 생활을 하고 미국 북미 협상에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시점에서 북한이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면서 우리 어떤 제재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상당히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라 우리 평양에 당신네 국민이 지금 억류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협상을 좀 하자든지 뭔가 작은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싶어서 현 시점에서 그 15년 노동 교화형을 언도하고 그걸 지금 대내외에 공포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떤 북한이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는 미국인이긴 한데 한국계인 김동철 예, 씨도 그렇죠. 억류가 돼 있죠. 미국은 자국민 보호에 상당히 예민한데 그럼 정말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거나 어떤 대화 제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뭐 카터나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이제 뭐 데리고 오기도 했죠. 그 부분이 인질에 관해서 딜레마입니다. 사실 뭐 북한은 미국은 인질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인질로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자꾸 이제 지금까지 협상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 카드를 자꾸 쓰려고 그러고 또 자국민을 전혀 이제 모른 채 하기도 어렵고 네. 거의 상당히 그 딜레마죠. 사실은 이런 인질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외교 정책이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뭐 북한이 관광을 권장한다 하면서 관광객으로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무기 노동 교화형으로 이제 부여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 정부에서 한번 제기했습니다마는 과연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좀 전 세계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여행사의 주선을 받아서 관광을 갔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했다가 또 15년으로 감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사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실은 유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개별적인 국가에서 우리 한국인 또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개별적인 입장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뭐 캐나다 이런 정부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유엔 인권 차원에서 유엔에 이제 좀 제소해서 전 세계가 이 북한을 좀 압박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워낙 빈번하다 보니까 정말로 개별 국가보다는 좀 유엔 차원에서 네,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될 수가 있겠군요. 네. 안 소장님,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국민인 김국기,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최춘길 씨가 지금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들도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글쎄, 근데 뭐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야 되겠지만 네. 사실 또 정부로서도 손을 쓸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그 김정욱 씨는 이미 2013년에 평양으로 유인돼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압록강 지역을 쭉 몇 차례 이제 둘러보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북한의 그 국가안전보위부가 완전히 평양으로 유인을 한 겁니다. 평양까지 오라 와서 자유롭게 좀 여행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유인을 해서 이미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김국기 씨나 이제 최춘길 씨 역시 일종의 이제 국경에서 체포가 됐습니다만은 북한이 아주 그 정보망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의도했고 그야말로 인질 정치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딱 걸려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휴대했던 성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북한에 무슨 뭐 지하교회를 세우려 했다는 등 제목을 씌워서 지금 무기징역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 당사자끼리는 이게 협상이 잘 안 되지만 국제사회가 좀 동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특히 지금 뭐 남북 관계라는 게 최악의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고 오늘도 뭐 북한이 무슨 뭐 자기네들의 제재에 대해서 무슨 소가 없다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다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물론 아마 북한이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이 사상 최대 지금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이 언젠가 깨갱할 때가 오긴 오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고 남북 관계에도 지금 뭐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이 이미 그걸 청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든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두 분이 거의 그렇죠.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핵 위협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해온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이고 또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 김정은만이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무서운 겁니다. 네.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뭐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미 국무부에서 이 사람의 좀 과거 클래스메이트를 쭉 조사해 보면서 결론이 내린 게 이제 김정은은 성격상 위험하고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하고 그다음 좀 폭력적이고 과대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참 위험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발과 좀 도발적 행동이라 그럴까요? 이건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발은 사실 우리한테 포를 쏜다든지 또 이제 무장공비를 침투시킨다든지 우리한테 사실은 위해를 끼치는 게 이제 사실은 도발이었고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건 사실 도발적 행동은 되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발을 해온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김정은은 이제 4차 핵실험 또 이제 장거리 미사일 시험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인공위성이 나름대로 이제 위치를 잡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치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랬던 도발적 행동 이거는 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싶고 그 이후에는 어떤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우리가 경제 제재하는 목적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힘들게 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은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는 도발하거나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오는 건데 이 도발을 할 때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막아줘야만 도발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이제 이 북한의 다양한 도발 형태를 미리 다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해봐야 돌아오는 건 손해밖에 없다 하는 걸 깨닫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적 이벤트, 그러니까 4월 15일에 김일성의 생일이 있고 5월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카드를 뽑아들기 위해서 김정은이 이렇게 계속해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거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의 그거는 좀 한미연합훈련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어떤 계획을 좀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그런 걸로 보기는 조금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당대회 전후로도 북한이 좀 계속해서 잠잠하다면 김정은이 도발이나 도발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적어도 그와 같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화 국면의 전환은 아마 5월 이전에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차 당대회에서 어떤 새로운 경제 발전 노선, 좀 시장 사회주의에 가까운 이것을 하려면 김정은이 부득불 중국의 도움이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화를 제안해 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5월 이전에는 그와 같은 대화 국면을 북한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이제 박 교수님 말씀대로 김정은은 이미 이제 분노 조절 장치가 파괴됐다는 게 검증이 됐고 지금 선핵 정치로 지금 줄다름 치는 걸 보면은 역시 또 이 충동 조절 장치도 다 고장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김정은이가 결국 자멸하는 어떤 핵탄두의 발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자신의 어떤 충동을 계속 이 업그레이드 하는데 군부와 어떤 노동당 군수공업부와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계속 하는 데서 이 충동 조절 장치가 지금 파괴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되옵니다라든지 좀 쓰다합시다 하는 사람이 북한 그 주변에 김정은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 남북 관계 역시 김양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좀 한 번쯤 제안해 보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김영철 대남비서 강경파 중에 강경파인 김영철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하고 쭉이 맞았지 균형을 잡아가면서 제어하거나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박 교수님께 한 비슷한 질문인데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이제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엔 이제 또 4월 15일 소위 태양절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이벤트 중에서 지금 북한이 올해 5월 이전에 할 수 있는 그 이벤트가 이제 태양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엔 또
또 이제 7차 당대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계속 뭐 엊그제도 김정은이 뭐 조만간 이제 뭔가 핵실험, 뭐 핵탄두 발사 이런 걸 이제 은근히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적어도 김정은이 5월 이전에 한 차례 더 제5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위 수소폭탄의 완성을 선언하든지 아니면 소형 핵탄두 실험을 세계에 공포하든지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을 가능성은 우리가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게 모든 게 김정은의 의도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두 한 분이 가지 의견이 좀 저희들도 다른데? 이제 한번 좀 이제 깊게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계속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도 좀 노력을 해볼 것인가? 네.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협상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공개적인 또는 공식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있지만 사실 비공개적이거나 어떤 의사타진적인 좀 비밀리에 하는 그런 그 접촉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 어떤 방안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체제를 갖춰야 되지만 또 북한에만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북한의 진위를 확인하고 북한하고 접촉 라인을 나름대로 한번 가동시켜보고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서 진짜 우리하고 이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위한 어떤 준비라 그럴까요? 또는 뭐 어떤 비밀 접촉 이런 거는 조금은 저는 정부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로서도 좀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 이 핵이 아닌 어떤 다른 이 위기가 계속 조성되는 거는 저희들이 뭐 좀 감내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런 진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되면 진짜 우리 민족 공멸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대로만 해서는 조금 어렵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 역시 김정은에게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발언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압박이 또 김정은 정권의 행보를 좀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지금까지 최근 그걸 통해서 드러난 것은 중국의 압박이 북한한테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백두산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꾸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자신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상당히 휴전 상태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를 들어 동맹국인 중국이 자기들을 예를 들어서 뭐 경제로 제재한다든지 계속 자신들의 노선을 지지 안 하는 것이 더욱더 사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은이라는 이 지도자의 이 성격 자체가 불안정한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것을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북한 핵이라는 그것이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목표가 같고 또 이익도 같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우리 한국과 힘을 합쳐서 좀 이 비핵화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김정은이 더욱더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사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이게 핵 대 핵 뭐 어떤 강대 강인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지금 70년 만에 최고급의 제재는 김정은 체제에게 뭐 수건을 던질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링우에서 KO돼서 실려 나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높이 업그레이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역시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읽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수건을 던지고 비겁하게 나가지는 않겠다. 같이 내가 KO 당해서 실려 나갈 수도 있다. 그것은 결국 체제 공멸을 말하는 건데 이것까지 북한이 생각한다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충동 조절 능력이 이미 다 파괴돼 버렸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중국이 협조하고 뭐 모든 국제사회가 이 제재 압력을 얼마나 이제 강도수를 높이냐에 따라서 1년이나 2년이냐에 따라서 김정은이 수건 던지는 일이 아니라 K협회 당에서 물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단계에서 적어도 김정은이 이걸 읽었다면은 뭔가 돌출구를 찾지 않으면은
뭔가 그 자신에게 불행한 결과가 차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영상을 방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1950년 8월 26일 오전 8시 드디어 미제 침략군 24 보병사단장 딘에 대한 예심이 전라북도 전주교화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상승사단의 사단장이 포로된다는 것은 미국의 수치였고 미군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반공격하여 북진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내가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치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의 포로로 끌려갔던 미국의 딘 소장에 대한 영상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영상물을 왜 반영하는 걸까요? 뭐 저나 국민 모두께서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아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수치를 좀 주고 자기 자신들이 미국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 승리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딘 소장은 참 불운의 소대장입니다. 여기 와서 잠시 한 번 싸우고는 계속 이제 그 포로가 돼서 전쟁 끝까지 있었는데요. 그래도 사실 이제 딘 소장이 인천 상륙 작전 계획을 알았으면서도 또 이제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군장도 받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이 훌륭한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웅이라 그러면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서 참 잘못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죄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한 그런 그 북한이 그걸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참 6.25 전쟁 때에 한미 연합군이 용감하게 싸웠던 거 이런 것도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가 곧 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전쟁에서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고 한미 양국이 열심히 싸운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저런 6.25의 역사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진짜 상기해서 다시 저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로서도 좀 생각해 볼 예,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소장님, 안보리에서 유례없는 초강력 대북 제재를 채택을 했는데 북한은 주민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게 다 미국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주민들에게 대해서 이런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것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미군이 핵 항모라든지 B2, B52 이런 이제 말하자면 많은 그 전략 수단들이 한반도에 와서 훈련하니까 딘이자 소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네가 미국과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실제는 이길 수 없죠. 북한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군한테 이길 수 없지만 그 공포심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딘 소장도 내보내고 또 인민들에게 미국과 싸우면 이긴다. 그 수단이 유일하게 마음적으로 가지는 적개심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게는 중국에서 항공유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군이 비행기가 가뜩이나 우리한테 열세한데 비행기도 뜰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인민들에게 공포심을 보다는 적개심을 가짐으로써 저들과 싸울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그 선전 공세 차원에서 벌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딘 소장은 사실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에 가서 계속 포로로 있었는데 한국 전쟁에서 북한군은 부사단장까지는 생포가 됐지만 사단장이 생포된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미군이 사단장이 잡혔다는 것은 대단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어쨌든 북한의 그 지금 최형의 아버지인 최현 이사단장도 당시 낙동강 근교에서 한번 생포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생포가 안 되는데 어쨌든 북한이 저런 것까지 들고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국려지책으로 뭔가 대미 그 선전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군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